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법원 회원 오길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재직 중이고요. 전공이 제가 좀 애매하죠. 자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그런 전공이고요. 말을 하자면 정보통신법 그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그 표현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저희 회원들 사이에는 자법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은 이쪽 이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워낙에 이제 기업체나 산업 분야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실무 쪽에서 다가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어쨌건 간에 제가 처음 이쪽을 공부할 때보다는 인원수가 많아지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좀 이상한 쪽이었죠. 주위에서 말리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굉장히 어려운 공부들을 하기 싫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도구마 이런 게 저한테 너무 힘들었고, 성격 자체가 뭔가 이렇게 깊이 있게 천착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좀 실용적이고 유의미한 것들을 내가 스스로 찾아 나가고 이런 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이런 천착되어 있는 이론들을 답습하고, 물론 뭐 그런 공부도 하긴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게 좀 갑갑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활동적일 수 있고 능동적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전공, 이런 쪽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인데 이젠 돌이킬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 역시도 이쪽 이슈가 이렇게 중요해지리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지금은 상황이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모 선배님께서 당시 사건이 이제 소위 왕재산 사건이라고 해서 간첩단 사건이죠. 가셨는데 사건의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각종 증거로 나온 내용들이 굉장히 좀 컴퓨터와 관련이 많고 기술적인 요소들이 많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머리에 쥐가 난다, 난 모른다. 그리고 우리 법학자들은 이걸 잘 모르고 이걸 아는 사람은 연구에 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지목을 했대요. 저는 처음에 뭐 연락이 와서 그냥 저한테 무슨 발제를 간단하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아무도 그 발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30분 발제를 했는데 언제 끝나냐는 식으로 전부 다 이제 이러고 있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분위기지 했는데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 나오는 질문들이 전혀 엉뚱한 질문들이 나온 거죠. 뭐 해시 값이 뭐냐, 뭐 파티션은 어떻게 되는,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오라 그러면 안 오니까, 아마 그 선배님이 제가 누군지 아는데 저를 그렇게 표현했나 봐요. 말을 안 듣고 지 맘대로 하고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강제로 오게끔 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쓰신 걸로 나중에 밝혀졌고, 당시에 이제 사건을 계속 같이 진행을 같이 하게 된 셈인데, 이쪽으로 공부했던 게 그나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런 장벽 같은 것도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형사법 분야잖아요. 어쨌든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형사법 학회에서 이제 논해지는 이야기, 담론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전공의 서글픔이랄까요? 뭐 고초랄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 무슨 전공이다라고 했을 때 한 전공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또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로서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유지가 되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에 따라서 뭐 행정법을 해야 되기도 하고 헌법을 해야 되기도 하고, 특히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법을 해야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의 구조도 완전히 다르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생각들도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저 자신도 이제 형사법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좀 힘든 시간이긴 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저도 굉장히 놀랬지만 아직도 그 당시가 얼마 전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뭐 역사책이나 나올 만한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가 아니라 상식 밖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이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 국정원 수사관이 피고인의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뭐 증거들이다 라고 이제 현출을 시켜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변호인단이 그게 지금 포렌식을 하고 있는 국정원의 노트북에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옆에 붙어 있는 하드디스크에서 나오는 것인지 우리는 확인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재판부가 물으니까 하드를 떼십시오. 그러면 꺼질 거 아니냐, 현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스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 측에서 사실은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출되고 있는 장면은 국정원 노트북에서 나온 게 맞다. 그 옆에 지금 하드는 뭐냐? 그냥 이제 쇼인 거죠.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제가 들었을 때 이게 재판이냐라는 생각이, 그 간첩 사건인데 증거를 지금 놔두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던 것이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요소도 뭐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했지만 그거 보다가는 강한 심장, 이런 걸 견뎌야 되는, 어처구니 없음을 건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더 부담스러웠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제목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3법이라고 해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그러죠. 하고 신용정보보호법, 이렇게 세 가지의 법을 데이터 3법이라고 불렀는데 이 3법이 동시에 이제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모법으로 기능하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검토를 했죠. 제목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검토와 비판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쟁점이 이 개인정보의 주체가 되는 정보 주체에 주목하지 않아도 사실은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데이터 3법이 서로 유기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법이라고 하죠. 그 위원회의 사회적 기능, 법적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주제이기도 해요, 이번 개정이. 근데 저는 이제 그쪽을 주목하지 않고, 그건 이제 사실은 점점 더 많이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 이제 급하다고 싶은 정보 주체의 결정권에 관해서 이제 주목하고 작성한 글입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 주체 관련해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정도 돼요. 첫 번째가 개인정보의 정의 규정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주목할 점이고요. 두 번째는 동의 면제 규정에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범위가 넓어졌다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가명 정보의 활용이 본격화되었다. 이 세 가지인데, 그걸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했던 개인정보의 그 정의 규정은 어떻게 정의를 더 보완한다는 의미가 크니까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걸 합해보면 사실은 이제는 개인정보의 막무가내 보호보다는 실제 그 기술의 변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활용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을 하였죠. 다들 아시다시피 긴 시간, 한 3에서 5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데 3에서 5년 정도 밀고 당기기를 해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상업적 활용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판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이 법의 개정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요. 활용을 하되 그 활용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정보 주체가 자기의 개인정보를 수호할 수 있는 권리, 자기 결정권을 또 보완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입법 태도는 그걸 다 삭제시켜버리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적용 배제 규정을 두면서 실제 이제 활용하는 방식이죠. 방법이 이제 가명화시켜서 활용을 하는 것인데, 가명하는 경우에는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그 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네 가지 권리를 다 적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뭐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거기서는 그냥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당하냐를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GDPR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GDPR은 입법 태도가 전혀 달라요. 물론 우리처럼 그 상업적 활용을 하도록 열어주긴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범주를 나누고 적용 배제를 시키는 그 기본권, 그 다음에 뭐 자기 결정권 이런 내용들도 서로 달리하는 수준의 차이를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고려가 없이 일괄적으로 전부 다 단순한 규정 하나에 다 배제가 되면서 실제로 가명 정보에 대해서는 정부 자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있죠.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지금 학계에서 나오는 입장은 또 이상한 입장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분은 잘 보이지 않고요. 현재의 규정으로는 정보 데이터의 활용이 쉽지 않다, 오히려 더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더 풀어야 되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는 제 철학을 묻는 것 같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앞으로의 세상,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정보의 의미는 저는 인간의 존엄이라고 생각해요. 점점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신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가장 큰 쟁점은 그거죠. 법문, 그러니까 GDPR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Automated Decision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에 대한 정보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축적이 되고 그 정보를 누군가가 가공을 하고 그 가공의 결과를 누군가가 받아서 다시 나에게 토스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열람할 수 있지도 않고 내가 어떤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지도 않고 더 큰 문제는 이제 나에 대한 결정 권한을 나한테 주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원래 그런 것이니까. 어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또 은행은 저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가 어떻게 도착했고 어떻게 분석되어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시죠. 이제는 나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과 내 후세가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고 그 평가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내가 아무 권한도 없이 또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손발을 잘라버리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너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왜? 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잖아요. Why? 앞으로는 이제 why가 없는 시대가 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사용했던 뭐 웹 환경이라든지 내가 어디를 갔다든지 내가 어떤 데 관심이 있다든지 그런 거를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지가 나와요. 항목을 찾아보면 나와요. 내 관심사가 무엇이고 확인은 안 했지만 내 성별은 무엇이고 나이 때는 어떻게 되고 재산 정도는 어떻게 그게 지금 나와요. 이게 점점 세련되어져 가는 것이죠. 언젠가가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나에 대한 평가가 자동화되어져서 평가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 거꾸로 이제 내가 속해져 있는 IT 환경은 사실 우리가 법에서 논하는 프라이버시 환경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죠. 뭔가 숨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내 활동을 오픈하지 않으면 활동이 안 되는 환경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반대측에서는 그걸 계속 수집하면서 나를 분석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이제 이상한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죠. 그러면 네가 정말 그런 평가를 원치 않으면 활동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로 기착이 되는데 그러면 사회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고리와 같은 거예요. 그 지점의 끝에 가면 뭐가 남냐 하면은 나에 대해서 당신이 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쪽의 답은 항상 똑같아요. 나도 모른다예요. 어디선가 이런 결론이 나왔고 그게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공상과학 영화들 뭐 이런 거 보면은 거대한 컴퓨터가 뭐 지구를 분석하고 인간은 한낱 무슨 수단화되고 뭐 이런 이야기처럼 자칫 잘못하면 인간들이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분석당해지고 거기에 인간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이 IT가 대체하는 시대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 다가서서는 오히려 어떤 개인이 자기 정보에 대해서 아주 능동적으로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굉장히 열악한 지위로 전락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제 생각이 이제 정보의 활용 자체를 막는 것은 대세에 어긋나는 것이고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근데 거꾸로 그렇다고 해서 활용을 위해서 정보 주체 권한, 뭐 기본권 이런 것들을 제한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지금 상황보다 자기 결정권을 더 보완해서 더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앞으로의 개인정보의 사회적 역할, 법적 역할은 인간의 존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병 관련해서 이슈를 보면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법적인 이슈는 그 해당 조문, 그러니까 동선을 추적하고 공개하고 하는 이 해당 조문들이 보칙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보칙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이 법률의 취지가 이런 내용을 메인으로 쳐다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의미에 비춰보면 오히려 그게 더 큰 이슈일 수도 있고 지금은 굉장히 큰 이슈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요도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보칙이 있다. 이거는 앞으로 좀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게 만약에 수사의 목적이면 사실 대부분
영장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 행정의 목적인데 불구하고 이게 영장 없이 다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법적인 체제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지금 상황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뭐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완되어야 될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얘기는 이 문제를 자꾸 언급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의 문제로 이제 파악을 하시는데 실제 이건 개인정보의 문제를 넘고 프라이버시의 문제로 해결을 봐야 되죠. 개인정보가 프라이버시의 일부분일 수는 있어요.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큰 문제일 수 있죠. 근데 개인정보는 지금 논문도 썼습니다만은 법이 있죠. 근데 프라이버시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프라이버시의 어떤 법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자꾸 개인정보 문제를 기결을 하는데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쳐다봐야 되는 관점은 법은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 문제로 다가가야만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내가 원치 않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이고요. 워낙에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 여기서부터 이제 개념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죠. 근데 지금은 방어적인 뭐 혼자 있고 날 건드리지 마 이런 프라이버시의 관념보다는 실제로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프라이버시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 이상은 넘어오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형태의 프라이버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논점도 이제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SNS를 통해서 당신의 사생활을 다 오픈해 놓고 또 그걸 누군가 수집하면은 왜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그럴 때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개인정보다라고 접근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어떤 사진이나 음식 사진, 음식만 딸랑 나온 사진 가지고 개인정보로 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프라이버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때 프라이버시는 과거 프라이버시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혼자 있을 권리라고 하던 그 오래된 관념하고는 좀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앞으로는 아주 이 변모해서 적극적인 형태로 발현이 되어야 된다. 그 정보 고도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인 정보주체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바뀐다기보다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보호론자라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막기가 힘든 상황이고 막아서도 안 되는 상황이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하고 공개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컨트롤 권한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패러다임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정보 보호하기 위한 보호의 관점도 바뀌어야 되고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기술 변화의 추이도 이제 봐야 되겠죠. 점차 이제는 정보의 활용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흔히들 이제 뭐 원유라고 얘기를 하죠. 앞으로 이 개인정보가 뭐 4차 산업의 원유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의적으로 뭐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긍정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수많은 종류의 정보 중에 가장 돈이 되는 정보는 결국 사람에 대한 정보거든요. 또 인간에 대한 분석이 가장 유의미하고 왜냐하면 인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좋게 평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가 의도치 않은 누군가를 정말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원치 않는 누군가의 프라이버시나 누군가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틀을 새롭게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시대의 뭐 과제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논외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정보도 종류가 많죠.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판을 잘못 짠 것이 사실 이렇게 될지 모르고 시작한 이야기겠지만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개인의 식별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나라도 이러한 나라가 없죠. 모든 DB가 이 주민번호를 기준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 위에 많은 새로운 정보들이 더해져 있지만 그 체제 자체가 아주 견고하게 짜져 있기 때문에 뭔가가 사고가 한번 터지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주민등록번호 체제가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였는지 나쁜 취지였는지 역사적인 판가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존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능하면 금융거래는 핸드폰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가능하면 컴퓨터로도 잘 하지 마세요. 그냥 은행에 가세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 뭐 사건이 터져 있습니다만은 그 사건에 대해서 기본적인 태도가 우리 판례도 그랬고 지금까지 우리 금융당국도 그랬지만 이런 정보 유출에 대해서 실제 적극적으로 뭔가 책임을 지겠다는 형태가 아무도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판례도 체제나 시스템의 문제를 삼기보다는 사실 사용자의 과실, 이 중과실이다라는 입장의 판례를 계속 전개해 오면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전자금융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저 또한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관점을 종합해 볼 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급적이면 전자금융거래는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가 은행에 자주 가야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도 많고 우리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처럼 하이패스가 들어오면서 지금 당장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일자리 문제도 있고 하니까 물론 편리는 하겠죠. 뭔가가 이렇게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다가오지만 사실 그 편의성은 누군가의 희생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은행에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제가 관심 가지는 주제는 어떻게 보면 생경한 그런 주제일 수 있고 개인정보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슈화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들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이쪽은 뭔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외면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깝고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논문은 잘 쓴 글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